미국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내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2% 이상 급락한 뒤 최대 하락폭입니다. 오는 20일부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주말 노사가 막판 실무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실무 협의 후 본교섭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20일 파업 여부도 19일 노조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STX 조선해양이 관리 종목에 지정됨에 따라 코스피 200에서 제외하고 영진약품을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KRX 조선 및 운송지수에서도 제외되고 한라 IMS가 편입되며 변경 시점은 오는 19일부터입니다.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0.9% 하락하고 전달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달보다 0.7% 오르고 전력과 가스 수도는 0.1%, 서비스 요금은 0.2% 상승한 반면 공산품은 0.1% 하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물론 휴일이긴 했습니다만 여느 휴일과는 좀 다르게 각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휴일이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휴일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양적 완화 우려에 따른 불안감 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교차하는 듯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에 반면에서 우리 증시의 모습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세에 비하면은 좀 약세로 상당 부분 전환되는 듯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2.3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은 했으되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투자 주체별로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1,700억 이상 상당히 많이 사준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줍니다. 코스닥을 볼까요? 1.4포인트가 빠졌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억대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양시장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이 빠졌습니다. 1114.8원입니다. 네,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회복되는구나라고 웃고 싶지만 또 그럴수록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라든가 규모 등등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게 상당히 역설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이슈 진단입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업종별 순환 매수옥의 소재, 산업재, 저항선 돌파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철근 가격의 인상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제철을 주목하자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얼에서는 영흥철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따른 남북 경영주의 상승 그리고 방산주의 하락 자, 이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중국과 유럽의 PMI 잠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특징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증시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최근 순매수를 계속 이어지듯이 오늘도 1,700억 원가량으로 큰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금속 가격이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역시 철강 금속, 그다음에 고려한 등이 강세 중에 있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해운주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7% 올라가고요. 현대상산도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컨셉이 좋고요. 또 화학주에서도 롯데케미칼이 계속 상승 중에 있어서 19만 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여전히 미국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큽니다. 또 여기서 유럽도 일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와 또 향후 전망, 또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듣는다라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일단 글로벌 성장은 미국이 견인해 왔었고 지금은 이제 유럽까지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보면 전분기 대비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함을 했습니다. 비록 0.3% 수준은 영국과 일본 대비 0.6% 대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성장률은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0.7%, 0.5% 성장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웃도는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은 중국의 대유럽 수출에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지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월간 수출 증가율이 국경절 감안하면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대유럽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유럽의 성장 전력은 더욱 강하게 전개되고 또 긴축 재정은 덜 타이트하게 전개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경제의 모멘텀은 더 강화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과 7월에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증가했는데 6월에 13% 증가했고 7월에는 8.2%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살아난 부분이 국내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산업에서는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자동차,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 수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증시를 좀 괴롭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에서 우리 증시도 오늘 자유롭지는 못한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참 비극적인 소식입니다만 이집트에서도 유혈 충돌로 인해서 수백 명, 또 한쪽의 주장에 따르면 2천여 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역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나갈까 말까 했던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할 어떤 그 이유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QE 축소 부분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14일 날 이집트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었고 현재 이집트에 좀 약간 정국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무래도 원유 생산 규모는 크진 않지만 수에즈 운하 유통기라든지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 수송관 지역이라 해서 아주 원유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에서 이집트의 국가 비상 사태는 아마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속에서 완만한 회복이고 곧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고 또 서방 선진국의 이집트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볼 때 유가가 실물 경기 악화 가능성까지 유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 9, 10월 QE 축소라든지 새로운 패드 의장 선임 그리고 미국 연방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독일 총선 이런 거를 고려하면 8월에서 늦으면 10월까지 박스권 내 기간 조정 국면이 있고 때로는 변동성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저는 국내 주식과 선진국 주식 그리고 글로벌 경기 민감 수혜 업종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일정 수준 필요한데요. 그건 ETF 관점에서 빕스 인버스라든지 금융업종 인버스 이렇게 좀 가져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향후 자산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또다시 큰 폭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고요. 자, 국내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계시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로 표현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름폭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고공권에 있는 선진 증시와는 뭐 조금 내리는 데 있어서 차별화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세 보이는 요인 중에서는 상해 증시 강세도 많이 우리 쪽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 동안의 글로벌 증시 흐름만 놓고 보면 사실 난데없이 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상당히 안겨주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오늘 오전에는 이 투자 잘 하신다는 그런 투자의 귀재들, 뭐 소로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원자재 시장도 떠나고 증시에도 뭐 약세 신호를 던지고 있다는 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돌아서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이 시장 흐름을 후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끼워 맞추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좀 조심할 때는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나오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부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다우지수 추세하고 국채금리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이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다우지수 일봉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지지선들은 깨고 내려갔습니다. 21선, 61선, 이평들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더 불안한 것은 추세선, 하나 있는 추세선도 위태롭다라는 그 점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타나듯이 이 빨간 아래쪽에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그리고 조정이 나타났었던 올해 6월에 저점을 잇는 그런 선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바로 여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폭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하고 다음 주 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 그래프의 추세만 봐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더 불안한 모습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이 추세 하단 쪽에서 어느 결과를 좀 보지 않더라도 저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리스크 해칭 정도를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의 디커플링 원망을 이제 하면서 언젠가 이 원망이 해소가 되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워낙에 선진 증시가 상승을 많이 하면서 괴리도를 보였다. 이 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추세선 깨고 내려와서 우리하고 괴리도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오른 것이 없어도 만약에 오늘 이후에 선진 증시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좀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뭐 플러스까지 들어섰다는 점 다행이긴 한데요. 아직은 리스크 관리 쪽에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유럽에서 들려오는 뭐 GDP 발표한 수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도 될까요? 그렇죠. 그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전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것에 과연 우리가 주가도 강세를 같이 동반해서 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현실화될 때 항상 조정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타난 이 시점이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 선진국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금 아주 커져 있는 상태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상해 증시가 좋다 해가지고 중국 경기 역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글로벌 경기 흐름 어쨌든 양극화되더라도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증시를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보면은 이것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예를 들더라도 지난주에 그 6월 말까지의 그 수치가 나왔는데 이 지표 나오면서 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 경기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단기 정점 찍고 6월 바닥을 찍고 다시 재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8월까지 놓고 보면 사실 1년 넘게 상승을 해왔다. 이 점을 좀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로존 경우 같은 경우도 지표상으로는 2012년 8월이 바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1년을 상승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독일 주가는 2012년 6월부터 대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1년 넘게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표도 좋아지고 주가도 1년 이상 상승을 해왔고 단지 이제 성장률 지표가 이제 확인이 된 시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서 환호할 것인가는 투자자들이 고민할 시기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우지수 보시듯이 이제 국채금리 아까 오늘 하루 보자 한 가지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년물 그 미 국채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실업률이 좋게 나왔다라는 그 경제지표 소식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보다 솔직히 채권시장이 더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주식시장은 그때 열리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저기서 옆으로 쭉 기다가 툭 튀어오른 시점이 바로 그 실업률 소식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하고 저 그래프하고 동시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저 때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 국채금리가 이제는 실업률하고 거의 연동이 돼서 움직이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최고치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IB들이 올해 예상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예상 최고치가 2.8%라고 했었는데 이미 어제 우리 휴일에 이미 그 레벨의 장중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대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이제는 2.7%대 움직임이 생소하지가 않고 올해 최고치 쪽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 결국 금리가 저렇게 움직였을 때 주식시장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봤었던 다우지수가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 국채금리 흐름까지도 감안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경계 사인이 시장 내부적으로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제가 이제 수치상으로만 좋아지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 경기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수치의 호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체험하지 못했던 재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하고 불안감이 내재된 시장 하에서는 상승하면 더 탄력을 기대하고 갑자기 이렇게 지표가 변하면서 하락을 하면 불안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를 하고서 이제 분할로 한 발 앞서서 좀 기계적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수대별로 좀 기계적으로 이익 실현이나 현금화도 좀 고려해 볼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떤 뚜렷한 뭐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듭니다. 자,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자, 국내 시장의 업종 간 흐름은 현재 어떤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휴일 이전까지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업종이 휴일 이틀 전에, 상승을 보였고, 바로 직전일, 휴일 직전일에는 오히려 이제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또 돌아서는 그런 순환매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낙폭 과대에 의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놓치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분기나 반기를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스토리 만들기가 계속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인데 최근에 이 소재 산업재 강세하고 유로존 경기 흐름 개선이 이 시장에 가장 잘 먹혀 들어간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학업종 제가 예전에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구간까지 상승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한 달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학업종 종목별로는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주봉상으로는 움직임이 멈춰 있다. 결국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째 멈춰 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올라오고 추세선은 또 위에서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기로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큰 흐름도 그런데 6월 이후에 큰 사이클을 그려왔었던 우리 한국의 업종, 화학업종이나 소재 산업재 섹터들 모두 다 어느 비슷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만한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이제 긍정론이나 좀 비관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할 때는 약간 좀 한 발 늦게 들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익 실현의 경우는 좀 한 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서 추세선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그 움직임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대쪽으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좀 급격한 하락도 가능한 그런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경우에 약간 좀 한 발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맞겠고 이익 실현의 경우는 약간 좀 한 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들어갈 때는 살 때는 한 발 늦게, 그리고 팔 때는 수익 실현할 때는 좀 한 발 빨리 욕심을 좀 버리고 해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1870포인트대 분할 매수하자 여기서 맞춰가지고 화학산업재 쪽을 조금 늘렸지만 아직도 현금은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55%라고 하더라도 지수상으로 193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현금을 좀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매수 시점은 1900포인트 이하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화학산업재가 결국 트레이딩으로 대상이 된다. 그런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상의 저항을 돌파 시점에서 동반 매수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화학산업재 쪽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은 IT 업종보다 조금 더 큰 비중이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철근 가격 인상에 따른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강주가 아주 기분 좋은 모처럼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승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 철강 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이 철근값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시나 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중국이 좀 개선이 되면서 역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최근에 제강사들이 잇따라서 철근값 인상을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가장 철근의 주 수요처인 건설업계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 이 제강사들이 굉장히 좀 할인율을 많이 늘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면서 제강업체들이 더 이상은 정말 버티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좀 던지면서 이 지속적으로 이 철근값 인상에 대한 의견들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요. 좀 눈앞에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첫 테이프인 이 동국제강이 이 19일 출하분부터 철근 가격을 톤당 한 2만 원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인상이 확정되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 철근 공급 가격이 현재 톤당 한 72만 원 정도 되는데 72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철근 공급 가격을 톤당 2만 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일단은 확정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협상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강업계들 도미노적으로 이 철근 가격의 인상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역시나 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단가가 오르면 당연히 역시나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의 어떤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쏟아내고는 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이 업종이 바로 이 철강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정도 될 텐데, 일단 철강 업종이 역시 이러한 이 훈풍을 좀 틈에 타서 기본적으로 업황도 좀 괜찮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중국 쪽의 어떤 이 경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최근에 이 철근의 사실 철근에 대한 소비가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상승세를 좀 얻고 온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특히나 철강과 화학업종, 그 중에서도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무게가 더 실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강 업종에 대해 향후 전망 계속해서 좀 밝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가장 이 압력으로 작용했던 이 제품의 어떤 가격 인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과정에 왔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의 개선세, 경기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동안에는 꾸준히 이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사실 비관론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비관론들이 조금은 뒤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재차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수급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이 철강 업종들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좀 꾸준하게 최근에 채워 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이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인 단가 인상과 역시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 쪽의 경기 개선으로 따른 수요 증가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철강 업종의 어떤 가장 긍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개선 지표들이 꾸준하게 좀 잘 나온다면 생각보다 철강 업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철강 업종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 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등인데,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을 최우선적으로 손꼽으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철강 업종에는 사실 포스코도 있고 현대제철, 뭐 현대아이스코, 세아베스트, 동국제강, 뭐 한국철강, 굉장히 많은 철강 업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 포스코보다 그래도 세컨티어인 현대제철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철강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이면에는 철근값 인상이라는 그간의 이 철강주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았던 부분,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개선세, 그러니까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 쪽의 경기 개선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국내 철강주들에 대한 이 수요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사실 최근에 또 이 자동차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현대하이스코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완성차 업체들에 들어가는 철강 구조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긍정적인 어떤 프리미엄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국내 이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가장 큰 경쟁사인 일본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엔화가 또 약세가 되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엔화 약세가 일본 정부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엔화가 강세 기조를 좀 보이기도 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엔화가 그렇게 쉽사리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또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재차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그런 이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개선 기대감, 자동차 쪽에서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관련된 기대감까지 좀 더해져서 기본적인 업황의 개선 플러스 거기다가 이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기대감,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내수 판매는 뭐 물론 정체되어 있지만 해외 쪽에서 꾸준히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만큼 수요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싶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72,000원대, 한 72,500원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로는 8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68,8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철강 업종 내에서는 다른 종목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철강주 중에 관심 종목으로 현대제철 여러 가지 뭐 철강업에 대한 호황도 있고 자동차 업황의 호전에 따른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얼입니다. 수익률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IM이 0.8% 소폭 수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들 좀 소폭 손실로 돌아서 있네요. 지금 이기택 과장의 GD가 1.7%가 빠져 있고요. 옆에 왕관은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0.5에서 한 3.1%까지 손실을 네 종목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시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택 지금 마이너스 3.1%로 손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하반기를 겨냥하는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악재들은 다 터진 상황이고 이제 좀 호재를 확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일단은 기본적인 2분기 때 수요가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듈 PCB 공장 화재가 복구되면서 지금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PCB 라인이 지금 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서브 확대가 계속 증설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모바일 이 메모리 외판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것은 결국 실적으로 전이될 것이다.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앞서서 들어간 업자나 좀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의 어떤 그 심택에 대해서 투신권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다소 좀 매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큰 의미 있는 그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추세가 붕괴되거나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강하게 이제 매수 쪽에서의 어떤 그런 액션이 취하지 않는 것이 현재 시장 자체가 다소 조금 소외됐던 이 순환매 패턴의 대형주로서 좀 머니게임이 쏠리기 때문에 다소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한 종목군의 하나인 심택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심택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좀 시간 싸움이겠지만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된 홀딩을 주문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영흥철강을 추천하신다고요? 예, 방금도 다른 전문가님과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영흥철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도 최근에 좀 많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도 있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제 가공업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강한 회사를 좀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삼목강업인데 이 삼목강업은 자동차용 코일 전문 생산업체인데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이 자회사의 어떤 시너지가 상당히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T 와이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영흥철강의 기업 가치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목강업의 신규 차종을 수주를 하면 바로 영흥철강 쪽으로 바로 또 수주가 또 연계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실적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4분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요. 지금 1분기, 2분기는 플랫하지만 2분기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좀 그래프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 가치가 계속 이제 천억 넘는 그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은 계속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영업 시너지가 나오면서 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런 2013년이기 때문에 영업철과 대해서 좀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 라인 좀 바운드를 넓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100원으로 잡고요. 목표는 3,000원으로 먼저 1차를 보고 겨냥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가의 매수, 목표가 3,000, 손절가 2,100원으로 영철강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철강업종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철강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을 마감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일정, 전략 등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남북 정상회담 또 개성공단의 극정 타결에 따라서 이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을 떠나서 제발 좀 좋은 쪽으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도 앵커님과 좀 같은 의견인데, 지금 14일에 남북 그 실무회담에서 좀 타결이 원만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개성공단 사태 133일 만에 이러한 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이 조금 북한을 좀 압박해 오므로써 좀 북한이 좀 태도를 좀 다르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우리나라도 화해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금에 대한 압박에 대한 거를 좀 부담을 덜고 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문서를 교환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이제 그 개성공단이 그 확정이 된 것은 아주 좀 긍정적으로는 보이는데, 개성공단의 입주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걱정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재개 날짜가 픽스가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또 이제 그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나왔던 좀 손해분들, 그리고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도 좀 많이 나간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모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재개가 된다고 해도 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행이라고 그래도 보이는 거는 그런 좀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과, 또 이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남북 이산가족도 이제 만남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셨고, 또 이제 그 DMZ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도 다시 한번 그 물망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좀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급등급락을 이어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좀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주가에 다시 한번 그 재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그다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등등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좀 이번 주 같이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흐름들은 당연하다고도 저는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방향 예측에 대한 이제 성향 지수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증시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는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의 이제 매도세도 지금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좀 전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점이 좀 답답한 모습인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제 적극적인 주체들이 없는 상황이고, 또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한 1880선에서 1920선까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둔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치고 올라와 줘야 코스닥도 좀 많이 올라가 줄 텐데요. 이런 540선에서 한 560선 이런 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550선의 매물대 돌파 시도를 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업종들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들을 살펴드리자면은 실적 발표를 둘러싼 이제 부담을 덜어낸 대형주들의 낙폭 가되는 대형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9월에 대거 좀 언팩 행사나 신제품 출시가 많이 이렇게 앞두고 있는 IT,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는 동안에도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주요 일정이 잠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나갔었는데요.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날짜별로 꽤나 있죠. 네, 8월 22일에서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8월 22일에는 중국과 그리고 유럽의 PMI 잠정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잭슨홀 미팅이 먼저 다음 주 초반에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과거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좀 주요 정책 이슈들이 좀 많이 그 발언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하나, 예전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 후에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언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이런 그 기조를 좀 이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는 지금 버냉키 의장도 빠지고 또 좀 주요 인사들이 많이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좀 예전보다는 좀 제한적인 이런 시장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BOJ 총재가 처음으로 이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차기 연준 후보인 앨런 부의장이 지금 패널 토론에 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이 요즘 들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개선세가 이어가 줄까요? 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HSBC 제조업 PMI 점정치는 48.3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 대비 좀 상승한 이런 흐름이고요. 여전히 좀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50선에서 하회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전 대비 조금 개선되면서 예전에 이제 경착력 우려, 그리고 이제 경기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기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유럽 경기가 이제 상당 부분 좀 호전되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 두 개의 축이 좀 잘 좀 달려가주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도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유로존도 지금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GDP 성장률이 9분기 만에 성장 전환한 데 이어서, 지금 이제 경기 서프라이 지수도 연일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 이번 제조업 PMI 잠정치도 좀, 50을 상회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들어서는 7월 달에 좀 뜨거웠던 장세와는 달리 살짝 좀 조정 장세가 펼쳐지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에스텍파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에스텍파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원료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예전에 이제 상반기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많이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 일본양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가도 고점을 찍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반기에 이제 단가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좀 좋게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 또 그 하반기에 지금 신규로 진출할 이런 그 목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MRI 조영제는 내년 본격적으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내년부터 내후년에는 또 중국으로도 진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좀 살펴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고점에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재차 지금 이제 방향을 좀 윗방향으로 틀어주는 모습인데 5일선과 지금 61선 이 크로스 부근에서 장대 양봉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그 121선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승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리자고 하면 현재가 부근에서 13,5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16,500원을 제시하신 에스텍파마를 오늘은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네, 박영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10%로 좀 낮은 게 특징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AJ 렌터카가 30%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뒤를 하이센스와 GS 리테일이 20%씩, 유진로봇, LG테크가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요.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지 수익률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좀 않는데요. LG테크가 5.7%가 수익이 나 있고요. 나머지 내부 종목은 소폭이나마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AS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제가 유진로봇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종목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제품으로 나온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 지금 매출 전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이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그 GS 리테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한번 매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일지테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그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인데 목표가까지 지금 달성한 상황입니다. 우상향 흐름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만큼 전량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박영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